중국 금융경제연구소의 전병서 소장님과 함께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아유, 소장님, 예, 이렇게 어려운 거를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러니까요. 제가 아는 한 최고의 중국 전문가이시거든요. 아, 맞아요. 예. 그리고 또 아주 절묘한 타이밍에 네, 오늘 네. 여쭤보고 싶은 게 참 많은데 또 엄청 중요한 순간에 또 와주셔서 저희가 오늘 좀 많은 질문을 드려보려고 합니다. 네, 네. 조금 소장님 약간 소개하는 내용 네, 소개해 없었나요? 주실까요? 아, 제가요? 아니, 소개하시고 싶어. 아니요. 네네. 그러니까 그동안 사실은 이제 네. 중국 관련돼서 뭐 여러 가지 패널들을 모셨는데 네네. 아마 앞서 얘기했던 것처럼 가장 실질적으로 중국 통이라고 할 수 있을 말 같고 일단은 이제 오늘 저희가 약간 특집 같이 해서 중국 시장과 또 최근에 중국 맞아요. 공산당의 약간 어떤 그런 내용들 같이 얘기할 텐데 네. 일단은 내일 당장 이제 지표 발표가 있어서 그거 한번 조금 가볍게 여쭤보고 가려고 해요. 지금 이제 금요일 날이죠. 중국 생산자 물가하고 소비자 물가 지표가 이제 나오는 걸 알고 있는데 이제 제가 여쭤보고 싶은 건 뭐냐면 최근에 지난달도 그렇고 생산자 물가 상승률은 한 9% 되는데 소비자 물가 상승률은 한 1.5%, 1.3% 이렇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제 그냥 상식적으로 보기에는 기업이 생산 단가 측면에서는 많은 비용 압박을 받고 있는데 이게 소비자에게 지금 전가를 지금 못 시키고 있는 거 아니냐 이제 그런 좀 우려들이 나올 만 하거든요. 그러면서 최근에 약간 중국 경제 지표도 약간 좀 슬로우하고 있고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게 좀 바른 해석인가요? 아니면 이거는 그거하고 좀 상관이 없다고 봐야 되나요? 정확하게 보신 건데요. 중국은 그 돼지가 은행을 터는 나라예요. 돼지가 은행을 터는 예. 나라다. 예. 그래서 지금 박사님 얘기하신 PPI가 8%, 9% 가는데 CPI는 1%. 네. 이게 이제 증가가 안 돼서 그런 거냐 그것보다는 CPI의 구성 요소에서 이 중국은 인구가 많잖아요. 네. 그래서 먹는 것의 비중이 거의 한 3분의 1이 돼요. 아. 그러다 보니까 이제 중국 뭐 요리 들어보셨으면 돼지고기가 많습니다. 중국은. 네, 중국은 그렇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돼지의 CPI 가중치가 굉장히 높아요. 그리고 이제 채소. 그래서 PPI가 아무리 높더라도 돼지고기 값이 떨어지거나 이제 여름이 돼서 채소가 양산이 되면 CPI는 절대 못 올라갑니다. 그래서 PPI는 폭등해가지고 미국도 그렇고 뭐 인플레이션을 우려하지만 중국은 오히려 1%면 뭐 디플레죠, 사실은. 그래서 그것이 CPI의 가중치의 요소가 서로 다르다. 그렇게 봐야 되고 지금 이제 말씀하신 8%, 9%의 PPI가 가게 되면 기업의 채산성 악화를 걱정해야 됩니다. 예. 그래서 중국의 제조업들이 뭐 특히 소비재 같은 경우가 그렇게 좋다고 얘기를 하는데 주가는 이제 형편없죠. 그게 바로 그 영향을 이제 정확하게 반영을 하는 겁니다. 네. 이것도 좀 여쭤보고 싶은데 일단은 뭐 오늘 뭐 중국 증시나 내일 이야기를 했으니까 오늘 네. 중국 증시나 홍콩 증시 상황 좀 어떻게 보셨는지 궁금하고 앞으로 좀 중국의 경제 전망은 전체적으로 좀 어떻게 바라보세요? 그래서 뭐 떨어지는 거는 이유가 있고요. 올라가는 것도 이유가 있는데 홍콩이 오늘 뭐 많이 떨어졌다고 그러더라고요. 네네. 그래서 그거는 최근에 이제 얘기가 되고 있는 디디 추싱을 포함한 이제 플랫폼 기업들이 영향을 크게 미친 거고요. 네. 네. 그리고 지금 이제 뭐 경제는 전 세계에서 가장 좋은데 주가는 별 재미없다. 이제 그렇게 보는데 이유는 아주 간단해요. 중국의 이제 산업 구조, 금융 구조를 조금 봐야 얘기가 쉬운데요. 중국은 상장회사 전체 이게 50%가 금융이에요. 비중이 되게 높네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아이러니하지만 금융이 가장 낙후된 중국이 상장 총액에서 시총의 절반을 금융이 차지하고 있다. 그래서 금융주가 올라가지 못하면 인덱스는 절대 못 올라간다. 네. 그게 이제 중국 증시의 특징이고 우리 네. 서방 세계하고는 완전히 다른 이제 그런 특징이 있는데 그래서 이제 봐야 되는 것은 그 중국은 IPO 증자 이거 무지하게 많이 합니다. 그래서 나무가 자란다고 그럴 때 우리가 옆으로 자라는 나무가 있고 위로 자라는 나무가 있다고 하면 중국은
옆으로 자라는 나무다. 그래서 인덱스는 뭐 13년 전 수준인데 시가총액은 뭐 그 사이에 2배 이상 사상 최고치를 갱신했어요. 그래서 이제 그게 우리가 보는 이제 그 인덱스 중심으로 우리처럼 이제 IPO나 증자가 많지 않은 나라의 관점에서 보면 도저히 이해가 안 되는 나라 같지도 않은 나라 이렇게 보지만 뭐 이제 뒤집어 놓고 최근 3년 동안에 테슬라하고 마우타이하고 누가 더 많이 올라갔냐? 그렇게 놓고 보면 테슬라가 마우타이보다도 적게 올라갔을 수도 있어요. 네. 중국? 네, 말씀하시죠. 네. 그 최근에 보니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홍콩 항생 주가 지금 엄청 많이 빠졌더라고요. 오늘도 한 3% 넘게 빠지고. 약간 뭐 여러 가지 이유들이 있을 것 같긴 한데 그러면서 지금 오늘 약간 얘기 나오는 게 이제 지준율 인하를 다시 지금 예고하는 것 같아요. 다음 주에 그 중국 GDP 성장률 발표할 때 즈음해서 지준율 인하를 할 거다. 뭐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던데. 그래서 이제 그것도 이제 우리가 중국을 조금 더 깊이 봐야 되는데 예. 이제 우리 같으면 뭐 총리가 주재하는 회의 네. 거기에서 이제 금리를 인하하겠다는 얘기를 한 게 아니고 네. 금리 인하도 검토할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그런데 그걸 이제 우리나라 언론은 그대로 받아 써가지고 금리 인하를 하는 것을 기정사실화하는데 2020년 6월 달에도 그 총리가 주재하는 회의에서 지준율 인하를 얘기를 했어요. 네. 근데 아직까지 안 하고 있습니다. 어. 그래서 그것은 이제 진짜 지준율을 인하하는 거냐. 근데 그거는 이제 좀 봐야 되는 것이 첫 번째는 이제 아까 말씀하신 이제 PPI가 올라가게 되면 뭐 영향은 어떨지 몰라도 CPI도 올라가게 되죠. 네. 그래서 PPI는 피크아웃 하더라도 CPI는 아무도 하반기에 계속 올라갈 가능성이 있어요. 그래서 네. 지준율을 낮춘다는 것은 그것은 돈을 더 많이 푸는 건데 CPI가 지금 올라가고 있는 추세에서 돈을 푼다? 이건 조금 이상하죠. 그래서 이제 이게 지준율을 낮춰가지고 이게 돈을 더 푼다는 것보다는 오히려 이제 선택적인 그 금융정책을 펴겠다 이렇게 해석하는 게 맞을 것 같아요. 그래서 소상공업자라든지 이제 어떻게 보면 중소기업들 이런 기업들의 아주 선택적으로 이제 자금을 어떻게 지원하냐. 그래서 중국은 지준율 인하 그러면 우리는 뭐 일관해서 내리는 것처럼 하지만 중국은 특이하게 중소기업에 적용하는 지준율은 예를 들면 낮추고 네. 대기업은 그냥 두고 이런 이제 이중적인 그 선택을 해요. 그래서 이번 그 총리가 주재한 회의에서 나온 얘기는 검토하겠다는 얘기고 한다는 얘기는 아니에요. 할지 안 할지는 그건 이제 두고 봐야 되는데 지금의 서간의 상황으로 볼 땐 제가 볼 때는 적어도 CPI가 피크아웃해서 이게 떨어지는 조짐이 보였을 때 할 가능성이 높고 이번에 만약에 이걸 한다고 하면은 전면적인 이제 지준 인하보다는 했다고 하면은 아주 선별적으로 중소기업이나 이제 이런 그 경제적 약자들을 위한 지준 인하 이제 그렇게 될 가능성이 높아 보여요. 작년에도 보니까 뭐 농어촌 지역에만 해당되는 지준율을 그렇습니다. 인하했다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럼 이번에도 전면적인 지준율 인하보다는 약간 선별적인 부분 정도. 그래서 한다고 하면은 그런 정도지 전면적으로 모든 기업에 다 그래서 지금 중국이 예금이 220조 정도 돼요. 네. 그럼 거기서 0.5%포인트 정도 인하가 간다고 하면 이게 뭐 1조 가까운 돈이 풀리게 되는데 네네. 그렇게 되면 중국 GDP가 100조 정도 되거든요. 그럼 GDP 1%가 이제 왔다 갔다 할 정도의 큰 금액이에요. 네. 그렇게 돈을 풀면 이제 인플레이션 압력이 커지죠. 그러니까 소장님 보시기엔 사실 이제 저도 오늘 방송 오기 전에 조금 나름 공부하려고 찾아봤는데 네. 이제 마치 기사에는 뭐 리커창 국무총리가 뭐 국무원 회의 주재할 때 지준율을 인하를 예고했다 뭐 이렇게 약간 좀 단정적으로 나왔는데 지금 소장님 보시기에는 현재 소비자 물가 상황을 감안해 보면은 그렇게 전방위적인 어떻게 보면 경기 부양책을 펼 상황은 지금은 아니다. 지금 이렇게 지금 보신다는 그렇습니다. 말씀이죠. 그래서 이제 그건 총리가 얘기하는 우리도 마찬가지지만 금리를 결정한 한국은행이 하는 거잖아요. 네네네. 뭐 총리가 하라 말하고 그런 데서 할 수 있는 사안이 아니기 때문에 네. 그래서 중국은 뭐 그렇지는 않지만 중국은 인민은행이 총리 밑에 있는
부속 기관이에요. 그러나 이제 금리나 뭐 지준율의 결정은 이제 민은행의 소관이지 총리가 결정하는 건 아니에요. 네. 중국 증시 관련해서 제가 아까 여쭤보고 싶었던 게 하나 있었는데 반도체주 그리고 배터리주 강세잖아요. 이거 원인은 좀 어떻게 바라보고 계세요? 바이든 효과라고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우리는 중국을 바라볼 때 바이든 정부 들어서서 정부 규제 때문에 중국이 반도체 배터리 히토리에서 죽었다. 이제 이렇게 많이 인지를 하죠. 근데 이제 그걸 하나 조금 더 들여다보면 이 정부가 그러면 중국은 미국의 브로킹에 그대로 당하고 있을 거냐 아니면 해법을 찾을 거냐 하는데 해법은 아주 간단하죠. 뭐 국산화. 근데 이제 중국은 국산화를 한다고 하는 데 있어서 정부 지원이 우리가 생각하는 것하고는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달라요. 네. 그 예를 들면 반도체 왜 올라가냐. 그 반도체 브로킹에서 뭐 완전히 죽었다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첫 번째는 반도체 기업들에 대해서 지금 이제 뭐 우리가 한 5나노, 7나노 정도 기술을 갖고 제품을 만들지만 중국은 14나노를 겨우 하는 수준이에요. 근데 14나노보다 한 단계 더 뒤진 게 28나노인데 28나노 정도의 기술을 가진 기업이면 앞으로 10년 동안 법인세를 면제해 주겠다. 25%를. 그래서 금년도에 예를 들어서 28나노 정도 기술을 가지면은 순이익률이 25%가 더 올라가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R&D 투자를 하면 우리는 뭐 40%를 세액 공제해 줄게 그러는데 중국은 200%를 해줄게. 그리고 이제 뭐 반도체 장비나 뭐 이런 것들은 우리도 수입을 하지만 중국도 다 수입한다고 봐야 되는데 90% 이상을 네. 수입 관세 0으로 해줄게. 전 세계 어떤 나라보다도 더 세게 이 지원 정책을 한 거죠. 그리고 이제 정부가 만든 펀드, 반도체 집중 투자하는 펀드 2기 펀드를 한 3천억 위안, 한 50조 정도를 펀딩을 했어요. 그걸 기업에다가 그대로 이제 투자를 해주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놓고 보면 이제 우리가 보고 있는 중국 그것을 이제 중국은 뭐 10m 미인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살짝 한 발씩 떨어져서 보면은 그렇죠. 굉장히 폼나 보이는데 네. 하늘 가서 자세히 들여다보면 이건 굉장히 달라진다는 거죠. 그래서 이 미중의 전쟁의 관점에서 그 절대적인 우위에 있는 미국에 일방적으로 당하는 중국 이렇게 놓고 보면 뭐 중국에서 사업이든 주식이든 다 철수해야 되는 게 맞죠. 근데 이제 아련한 것은 이 최근 뭐 미중 전쟁이 아주 세게 붙은 3년 동안에 FDI 외국이 중국에 돈 벌겠다고 투자한 FDI는 줄어든 게 없어요. 그리고 더 드라마는 뭐 중국 위기론, 붕괴론이 이제 이렇게 많이 넘치지만 채권 투자 지금 사상 최고죠. 또 뭐 박사님 익숙하시겠지만 후광통, 신광통에 이 중국으로 주식 투자하는 돈 최근 3년 동안 사상 최고치 계속 갱신하고 있죠. 그렇죠. 그래서 그게 다른 점이에요. 예, 최근에 약간 위안화가 다시 약세긴 한데 지금 아마 한 2분기까지만 하더라도 위안화가 계속 강세를 펼쳤고 중국 시장으로 자금이 무지하게 많이 들어가는 그런 상황들이었잖아요. 그러니까 그 흐름이 지금 계속 이어지고 있다라고 봐야 되는 거죠, 지금은. 그렇죠. 그래서 이제 우리는 단기적인 그림을 놓고 보면 그런데 네. 연 단위로 뭐 분기 단위로 놓고 봤을 때 중국으로 들어가는 외국인 자금은 마이너스가 나온 적이 없어요. 그게 이제 우리가 오해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지금 최근 이제 2년 반 동안 미중이 세게 붙었는데 이제 우리 서방 세계 쪽에서의 언론들의 얘기는 뭐 트럼프의 완승, 시진핑의 완패 이렇게 얘기를 하죠. 네네. 근데 트럼프가 완승했다면 선거에서 이겼겠죠. 그러네요. 그래서 그걸 이제 놓고 봐야 되는데 우리는 조금 중국 경제나 중국을 바라볼 때 조금 감정적으로 보는
중국이 우리한테 한 무례한 뭐 이런 느낌. 그래서 경제를 그런 측면에서 보다가 보니까 조금 이제 팩트 베이스로 정확하게 보기보다는 자의적으로 이제 그렇게 해석하는 경향이 많고 또 언론이나 이런 데도 그거 중심으로 가다 보니까 그 팩트를 정확하게 못 보는 경우가 대부분이죠. 네. 오늘 꼭 다뤄보고 싶었던 내용 중에 하나가 중국 규제 당국이 중국 기업의 미 증시 상장 제한하는 그런 상황들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여쭤보고 싶었는데 그걸 저희가 좀 제대로 짚어보려면 일단은 미국 증시에 상장된 기업들은 어떤 기업들이 있고 또 어떤 상황인지부터 한번 짚어봐야 될 것 같아요. 대략 한 230개 정도 상장이 돼 있는데 시총 베이스로는 2조 달러, 1조 9천 2조 달러 정도 돼요. 그래서 그 금액을 보면 중국 GDP가 이제 한 14조 달러 되는데 네. 한 7분의 1 정도 된다고 봐야 되죠. 그런 정도의 이제 그 시총을 가진 회사들이 미국에 상장돼 있다. 그리고 이제 상장되어 있는 회사들은 뭐 대부분이 이제 그 좀 큰 기업들이 있지만 주로 기술하고 관련되는 쪽. 그래서 뭐 대표적인 건 인터넷 회사들입니다. 네. 그래서 중국의 네노라는 인터넷 회사는 탄센트 빼놓고는 전부 미국에 상장돼 있다 이렇게 봐야 돼요. 일단 당장 디디 출신 19.6%나 폭락을 했는데 그제가 그랬고 아마 어제는 한 5%더 네. 빠졌을 거예요. 더. 네. 보니까 국가안보 위협 혐의로 이렇게 됐다고 하던데 어느 정도의 상황인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것도 조금 이제 오바를 하는 건데요. 국가 안보가 위기가 돼서 그렇다 그러면 뭐 50% 폭락을 하든지 그렇게 해야 되는데 그 이제 이유는 이런 거죠. 그 아리바바는 전자상거래를 하는데 정부가 미국에 상장하고 뭘 하는 거 가만 내버려 뒀어요. 근데 이 디디 추싱은 공유 자동차잖아요. 차 운전 정보를 이제 인터넷으로 모바일로 어레인지하는 회사는 제재를 들어갔다. 근데 이게 무슨 차이가 있냐? 그런데 그 자동차 공유의 데이터베이스는 이건 지리 정보예요. 근데 지리 정보에 플러스 이제 개인 정보가 같이 들어가기 때문에 이것은 이제 군사 정보하고 그대로 연결이 될 수 있어요. 그래서 예를 들면 우리가 위성으로 이 미국이 예를 들어서 중국의 모든 지역을 실시간으로 사진을 찍을 수는 있지만 거기 나와 있는 건물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어떤 용도인지는 알 수가 없죠. 근데 디디 추싱을 이제 사용하는 앱을 놓고 보면 그 DB로 보면 예를 들어서 이제 연합뉴스 빌딩에 여기서 저도 택시를 타고 내렸지만 네. 그럼 여기에 택시를 타고 내린 사람들의 일간 데이터, 월간 데이터, 연간 데이터를 보면 네. 우리가 이제 카드 결제를 할 때 개인 정보가 다 들어가 있잖아요. 그렇죠. 그 DB를 뽑아서 보면 연합뉴스 빌딩에 몇 시에 가장 사람이 많이 오고 어떤 사람이 오고 이 데이터 다 뽑을 수 있죠. 네. 그리고 바로 옆에 있는 빌딩하고 그 역사박물관하고의 차이가 난다고요. 그러면 이 연합뉴스의 빌딩이 무슨 용도로 쓰고 있는지를 정확하게 알 수 있죠. 그리고 이제 우리 같은 경우도 골목골목에 관한 지도는 그것은 택시가 제일 잘 알죠. 그래서 아주 초정밀의 지도가 이제 디디가 만들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것이 유출됐다고 그러면 유사시에 그 공격의 포인트가 정말 오차 없이 공격할 수 있는 데이터로 빠질 수 있는 위험. 이제 그게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까 대부분의 이제 제동을 건 게 기술 기업이었다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기술 기업이었던 이유도 같은 맥락이라는 말씀이신 거네요. 그래서 이제 그거는 조금 안을 봐야 되는 것이 네. 그럼 데이터가 유출이 됐냐 이렇게 봐야 되는데 중국은 이제 네트워크 보안법이라는 거를 이미 시행을 하고 있고 그래서 고객 정보, 고객 DB는 이것은 반드시 중국 안에 서버를 두고 중국 외로 이 유출이 될 수 없게끔 만들어 놨어요. 그래서 디디의 고객 정보는 사실상은 미국으로 흘러 들어가거나 이럴 가능성이 없죠. 없는데 지금 이제 중국 정부가 보는 것은 그럴 가능성. 그리고 이제 더 중요한 것은 이제 이
뭐 스파이 칩을 심어서 정보를 빼갈 수 있는 가능성을 이제 우려를 하는 그게 무슨 말이냐면 지금 이제 디디 같은 경우가 비상장일 때는 공시를 할 필요가 없잖아요. 근데 상장을 하게 되면 어떤 장비를 예를 들어 크게 지출하게 되면 그걸 공시를 해야 돼요. 그랬을 때 그 이제 공시의 내용 안에는 어떤 장비를 구입하는데 돈을 썼고 그럼 그 어떤 장비는 어느 회사가 만든 것인지 이게 다 나오게 되죠. 지금은 비상장이니까 그걸 모르겠는데 이게 미국에 상장한 회사가 됐을 때는 그걸 다 공시하게 되면은 이제 서방 세계나 미국이 그 장비를 공급하는 회사의 장비에 스파이 칩을 심어서 소프트웨어를 심어서 데이터를 예전에 이제 반대로 생각하면 미국이 하웨이 장비를 쓰지 말라고 하는 것이 하웨이에 스파이 칩이 숨어 있을 수 있다는 거죠. 네. 똑같은 가능성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디디를 그 제한하겠다거나 이런 게 아니고 조사를 해보겠다는 거예요. 근데 저는 이제 그 뉴스에서만 접하니까 일단은 조치가 그 앱스토어에서 앱을 삭제해라 이런 조치가 내려진 걸로 알고 있고, 근데 사실은 이게 투자자 입장에서는 되게 황당하잖아요. 디디 추싱이 미국에 IPO 상장한 지가 며칠 안 됐는데, 그리고 그러니까 저희는 이제 단편적인 정보밖에 없으니까 기사에 보면 이 디디 추싱이 중국 당국으로부터 이미 미국에 상장하지 말아라 라는 권고까지 들었다고 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의견을 무시하고 상장했다 이렇게 기사가 나오는데, 여기서 드는 의문은 중국 당국의 규제나 이런 것들이 그렇게 느슨한 건지, 아니면 디디 추싱은 그걸 알고도 그 정도 상장해야 될 만한 이유가 있었던 건지 사실 지금 잘 이해가 안 되거든요. 두 가지인데요. 정부가 진짜 막았냐, 아니면 상장한 이유는 뭐냐, 그걸 이제 안을 좀 깊이 들여다보면 디디는 4월 9일 날 상장 신청을 했어요. 근데 이제 정부가 불러가지고 그 모빌리티 회사들을 이제 뭐 소환한다고 그럴까, 위해탄이라는 걸 한 건 5월 14일이에요. 네. 그래서 이미 상장 서류 내기 한참 뒤에 이제 뭐 이건 안 된다 된다는 얘기를 한 거죠. 근데 여기서 봐야 되는 건 뭐냐면 우리도 그렇습니다만은 감독원이 가지 말라고 하는데 상장할 수 있냐? 그건 불가능해요, 중국도. 근데 제가 볼 때는 금융당국하고 인터넷 당국이 공조를 한 적이 없다 이거예요. 여기서 이제 엇박자가 난 건데, 말씀하신 미국에 가지 말라고 하는 것은 인터넷 당국이 데이터 보안 때문에 상장을 하지 말라고 얘기한 거고, 이 금융당국 이쪽은 이제 자기네들은 인터넷에 관련된 빅데이터에 관한 안전 문제는 자기네 업무 소관이 아니죠. 그래서 서류만 맞으면 뭐 이것은 지금까지도 몇백 개 회사가 상장을 했기 때문에 뭐 사인을 한 거죠. 그래서 금융당국하고 인터넷 당국이 서로 이게 협업을 하거나 공조를 한 적이 없는 과정에서 이 디디가 상장을 했고, 근데 상장을 한 날짜가 아주 절묘해요. 6월 30일. 7월 1일 날 중국이 창당 100주년 기념식을 하는데, 거기서 그러게. 시진핑이 그런 얘기를, 우리나라 언론에서는 뭐 그렇게 나왔죠. 우리 건드리면 머리가 깨질 수도 있다. 그런데 그 우리 건드리는 게 머리 깨지는 게 누구냐, 미국이라는 얘기거든요. 네. 그러는데 이게 6월 30일 하루 전에 상장을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거 이제 왜 한 거냐는 이제 두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는 이 상장을 시킨 사람들이 다 선수들이에요. 그래서 디디의 회장을 빼고 창업자를 빼고 공동 창업자인 이제 료칭이라고 하는 사람이 렌샹, 전 세계에서 제일 큰 PC 메이커라고 그러죠. 중국의 렌샹의 료츠완제 딸이에요. 골드만삭스 출신. 그리고 CFO 이 사람은 모건 스탠리 출신. 그래서 이 양대 축인 모건 스탠리, JP 모건, 이제 골드만삭스 이 3대의 그 IB들 출신들이 다 포진을 했기 때문에 어떻게 하면 IPO를 가장 빨리 신속하게 할 수 있는가를 가장 잘 알 수가 있었고, 두 번째는 투자가들이 이게 소프트뱅크부터 시작을 해서 전 세계에 내놓으라는 투자가 타마색, 뭐 소프트뱅크, 뭐 토요타 자동차, 그리고 이제 골드만삭스, 렌치, 모건 스탠리 다 들어와 있고, 그래서 이 세계적인 선수들이 다 들어와 있기 때문에 빨리 캐시아웃을
하고 싶은 욕망이 강했고 그것을 강요했을 가능성이 있어요. 이제 그런 점이 이제 하나 있고 그리고 이제 홍콩에 가서 상장을 하면 되지 아니면 이제 중국 본토에 상장하면 되지 왜 미국 가서 상장을 했냐. 그러니까요. 첫 번째는 이 디디는 중국 본토에서 상장할 수가 없습니다. 왜요? 이유는 첫 번째는 흑자가 나지 않기 때문에 연속 3년 적자예요. 상장이 안 돼요. 약간 기술 상장 같은 개념이 없다는 그렇죠. 말씀인 근데 거죠? 기술 상장도 무슨 문제가 있냐면 지금 그 차등 의결권이죠. 이중구조 지배구조가 되면 그래서 아마 이번 디디도 보면 일대주주 지분율이 뭐 8%인가 6%인가 밖에 되지 않는데 이 의결권은 이제 50%인가 갖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이게 의결권하고 이 지분율하고 차이가 있는 거죠. 그래서 주주평등의 원칙에서 한국도 차등 의결권이 허용이 안 됩니다. 그래서 중국은 이 구조 자체가 차등 의결권을 가진 회사는 상장이 될 수 없어요. 그래서 이제 홍콩을 가든지 미국을 가든지 둘 중에 하나인데 홍콩으로 가면 별 문제가 없었을 텐데 왜 미국을 갔냐. 첫 번째는 홍콩에 태핑을 당연히 했겠죠. 했더니 홍콩은 밸류에이션을 한 800억 불 정도 줄 수 있다. 근데 미국은 1000억 불 정도는 충분히 돼. 못 봐도 900억은 받을 거야. 왜? 그래서 천하의 공유자동차의 1등은 우버라고 하지만 우버를 뒤통수 쳐서 이제 죽이고 쫓아낸 회사가 바로 중국에서 디디 추싱이에요. 점유율이 뭐 95% 이러는 그 거 88% 정도 됩니다. 그래서 지금 홍콩을 가게 되면 밸류에이션도 낮을 뿐더러 홍콩 투자가들한테 복잡하게 설명해야죠. 근데 미국을 가게 되면 어떤 회사니 그랬을 때 우버하고 똑같은 회사인데 우버를 뒤통수 쳐서 쫓아낸 회사, 우버보다 센 회사야. 우버를 이겼어 우리가 중국에서는. 그렇죠. 예. 그리고 중요한 것은 작년에 우버가 상장해서 한 80% 주가가 올라갔어요. 그리고 시총이 한 900억 불 정도 되니까 그거보다 센 회사니까 1000억 불은 받을 수 있다는 것을 쉽게 이제 설명할 수 있죠. 그게 이제 이 디디가 중국 본토로 안 가고 못 가고 홍콩도 아닌 미국으로 간 진짜 이유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그 쿠팡이 국내에 상장을 안 하고 미국 시장에 상장한 이유하고 좀 일맥상통하는 것 같은데 이제 알겠어요. 사실은 이 디디 추싱의 상장에 관한 그 비하인드 스토리를 이렇게 소장님처럼 자세하게 얘기해 주실 분이 제가 봤을 때는 없을 것 같은데 제가 궁금증이 해결됐는데 근데 이제 문제는 그거잖아요.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투자자는 무슨 잘못이냐. 어떻게 보면은 이제 반시장주의적인 조치이고 그로 인해서 지금 이제 미국에 상장된 전반적인 중국의 기술주들이 지금 다 추풍 낙엽 되듯이 지금 떨어지고 있는 상황인데 이거에 대한 후폭풍이 그냥 단순히 여기에 그치지 않고 뭔가 좀 더 커질 수 있는 그런 위험 요인들이 혹시 있을까요? 이건 이제 어떻게 봐야 되냐면요. 이제 우리가 투자가의 관점에서 보면은 충분히 박사님 얘기하신 것대로 가는 게 맞는데 이 중국의 규제 당국이나 정부 당국의 입장에서는 어떻게 보냐면 이 중국은 이게 시장이 개방돼 있지 않아요. 인터넷, 모바일 서비스 다가 중국 기업만 있기 때문에 그 안에서 지금 1등하는 디디가 문제가 생겨서 점유율이 떨어지더라도 그걸 우버가 가져가는 것이 아니라 2등하는 이제 예를 들면 수도 자동차 뭐 이런 회사들이 가져가기 때문에 파인 똑같은 거예요. 국부 손실이 없어요. 그 대신 지금 왜 이런 이제 알리바바 때도 반독점법 지금 이제 디디 같은 경우는 네트워크 보안법을 적용을 해서 제재를 하냐 그러면 제가 볼 땐 전쟁 준비예요. 전쟁 준비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미중이 지금 뭐 2년 반 동안 싸웠지만 무역 전쟁을 했죠. 네, 네. 근데 바이든 정부 들어서서는 이제 무역 전쟁을 하는 건 아니에요. 왜냐하면 1월 20일 취임하고 나서 바이든 정부나 미중이 지금 무역 갖고 관세 갖고 싸운 적이 없어요. 그렇죠. 아직은. 그래서 그건 어떤 의미냐 그러면 바이든 입장에서는 2년 반 동안 트럼프가 무역 전쟁에서 이기지를 못했다고요. 근데 똑같이 붙으면 또 이제 문제가 되는데 핵심은 바로 기술 전쟁이죠. 근데 그 기술 전쟁의 중심에 첫 번째 반도체를 집어넣었지만 그것 말고 중요한 것은 제가 볼 때는 서비스예요. 근데 그 서비스에서 미국이 세계 최강이고 중국이 가장 약한 게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가 뭐냐 그러면 금융이고 또 하나가 인터넷이에요. 그래서 그 인터넷에서 지금
미국은 분명히 이제 지금 무역 전쟁에서 문제가 되면 다음번에는 서비스 시장 개방을 들고 나온다고요. 그럴 때 무역에서 몇백억, 몇천억 벌었다고 하는 것이 금융시장 개방돼서 인터넷 시장 개방돼서 구글이 예를 들면 넷플릭스가 이게 아마존이 들어왔다고 그랬을 때 그리고 금융시장에서 이제 미국계 헤지펀드들이 대거 들어온다고 하면 몇천억 털어가는 거는 시간 문제죠. 그래서 이 엄청난 국부 손실이 기다릴 수 있는 취약점 두 군데를 이거를 이제 수리를 하는 것이다. 그렇게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런데 그 과정에서 이제 그 청약을 했던 이제 개미 투자가들은 거기에 미중의 전쟁의 와중에 손해를 보게 되는 거죠. 그래서 지금 디디 같은 문제도 지금 디디는 데이터 안전 문제를 갖고서 제동을 걸었지만 이제 디디를 더 추가적으로 봐야 되는 나쁜 요인은 첫 번째는 반독점법이 걸려요. 말씀하신 것처럼 시장 점유율이 88% 90%이기 때문에 이건 반드시 독점이죠. 네. 이거 제재 들어가야 돼요. 네. 그리고 이제 더 나쁜 것은 지금 뭐 미국도 똑같은 상황입니다만은 플랫폼 기업들이 데이터를 갖고서 장난치는 것 이거 손 보겠다는 거죠. 데이터 알고리즘 갖고서 마케팅하는 거 원천적으로 봉쇄한다는 얘기죠. 네. 그렇게 되면 지금까지 우리가 봤던 플랫폼 기업들의 비즈니스 모델은 다 뜯어 고쳐야 돼요. 그 DB를 이게 내가 뭘 하나를 더 샀으면은 이제 앞으로도 계속적으로 그하고 유사한 마케팅이 계속 푸시 서비스로 나한테 오죠, 정보가. 근데 이제 그게 안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예를 들면 내가 그 가입한 정보를 갖고 여행이라든지 예를 들면 구독 경제라든지 이런 사이트로 그대로 같이 써서 이제 5억짜리 사이트가 하나 있으면 바로 1억짜리 사이트를 몇 개를 음악 사이트, 독서 사이트 뭐 몇 개를 순식간에 만들 수 있죠. 여기 있는 DB를 갖고서 이렇게 할 수 있는 거. 네. 이거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 알리바바 같은 경우가 한 500개 회사를 투자를 했고 탄센트가 한 800개 회사를 투자를 했어요. 그래서 알리바바나 탄센트는 말씀하신 플랫폼 기업이 아니에요. 네. 이거는 금융회사죠. 그래서 이미 시총 베이스로 보면 뭐 탄센트가 한 투자한 회사의 전체 시총이 한 5조, 알리바바가 4조. 이제 그런 정도로 큰 규모로 지금 올라왔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문제는 정부의 규제가 데이터 알고리즘 이걸 이제 갖고서 지금까지 해왔던 비즈니스를 원천적으로 스톱시켜 버린다. 그래서 이 플랫폼 기업의 밸류에이션 자체를 다시 계산해야 된다. 그러면 이런 규제는 언제까지 지속되나라고 했을 때 한동안은 계속 이제 지속이 되는 건가요? 어떤가요? 그것은 이제 이렇게 봐야죠. 그 새로운 서비스가 들어왔을 때 규제 샌드박스를 도입을 하는데 그걸 전 세계에서 제일 잘하는 게 중국이에요. 근데 그것을 풀어놨더니 세계에서 1등을 해버린 거죠. 근데 1등을 한 것에 끝난 게 아니라 그 기업들이 갖고 있는 데이터베이스가 정부가 가진 것보다 더 커졌다는 거죠. 그래서 그것은 안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규제는 계속적으로 간다고 봐야 되죠. 그 지금 중국에서도 빅테크 기업에 대한 약간 길들이기 뭐 이런 움직임인데 사실 이거는 중국에서만 그런 게 아니라 최근에 미국도 보게 되면 뭐 페이스북에 대한 부분도 있었고 또 바로 직전에는 지금 구글에 대해서도 지금 뭐 각 주에서 소송이 걸리는 이렇게 조사가 걸리는 걸 알고 있는데 그러니까 결과적으로는 정부가 이런 빅테크 기업들의 어떤 독점적인 지위들에 대해서 상당한 견제를 하고 있는 상황인 것 같은데 그거를 바라보는 시각이 미국은 그냥 말 그대로 시장 차원에서 시장 보호 차원에서 독점은 안 돼 이런 거고 중국은 약간 안보와 관련돼서 너무 많은 어떤 그 정보라든가 이런 것들이 특정한 기업에 몰리는 건 안 돼. 이렇게 약간 조금 서로의 사정이 다른 걸로 이해를 해야 되나요? 아니면 근본적으로 같습니다. 그 안보 데이터는 그건 이제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그것은 사실은 쇼고요. 네. 그 안보 데이터를 이 서버가 중국 안에 있고 서버 안에 저장된 데이터를 외국으로 가져갈 수 없게 돼 있어요. 그러나 이제 만에 하나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것을 다른 소프트웨어나 장비를 통해서 유출될 수 있는 가능성 때문에 제재를 하는 것이고 현실적으로는 그게 굉장히 어렵다고 봐야죠. 근데 핵심은 지금 인터넷 기업들의 특성상 이 위너 테이크스 올
WTA 룰이 적용이 되기 때문에 이건 기본적으로 불공정 행위예요. 그래서 그것은 이제 점유율이 90% 100%를 가야 되기 때문에 그렇다. 그렇게 생각이 되고 아마 이것은 미국도 중국 따라갈 것은 뭐 명확할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미국 같은 경우는 바이든의 공약 중에서 빅테크 기업들의 규제가 들어가 있어요. 근데 지금 왜 안 하냐? 경기가 나쁘기 때문에. 경기가 정상적으로 회복이 된다고 하면 아마 미국도 중국하고 거의 비슷한 형태의 규제. 그리고 이제 그것의 규제 자체가 보면은 뭐 중국도 마찬가지지만 이 전형적인 독점 기업의 폐해가 중국 인터넷 기업에서 그대로 보여주고 있거든요. 그 소장님 이게 지금 이제 말씀을 듣다 보니까 사실 좀 이게 되게 진지한 그런 얘기다 보니까 네네. 지금 약간 좀 이렇게 무겁게 흘러가고 있는 것 같긴 한데 또 우리가 또 짚어봐야 될 이슈이기도 하고 네네. 아까 저는 사실은 이제 전쟁 얘기를 딱 하시길래 약간 섬뜩했거든요. 근데 말씀하셨던 것처럼 그 지난번에 약간 시즌 1이 미국과 중국 간의 패권 싸움이 그 당시에는 이제 무역 분쟁의 형태로 불거졌다면 지금은 아까 말씀 주신 것처럼 바이든 행정부 그 지금 생긴 이후로는 지금 무역적인 측면에서는 얘기가 없거든요. 그럼 이제 이게 기술 싸움, 패권 싸움으로 지금 넘어간 어떻게 보면 시즌 2 이렇게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되나요? 그렇죠. 이미 넘어왔죠. 왔는데 문제는 이제 트럼프 정부는 슈퍼맨 정부? 슈퍼맨? 자기가 나가서 다 두드려 패고 뭐 하는 거죠. 원맨쇼. 근데 바이든은 아주 노예예요. 스파이더맨 정부. 그래서 그물을 쳐놓고서 먹이가 들어오면 잡아먹겠다고 하는 동맹 전략이죠. 그래서 기술 전쟁의 중요한 포커스가 동맹이에요. 그래서 뭐 질문지에도 있던데 보니까 반도체나 배터리나 히토류나 의약품에 대한 동맹을 만들어서 중국을 포위해서 목졸라 죽이자. 이것이 바이든 정부의 핵심 전략입니다. 그래서 이게 다르죠. 그래서 전쟁터도 바뀌었고 전쟁의 근본적인 전략이 바뀌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중국도 당황한 거죠, 사실은. 뭐 큰 소리는 뻥뻥 치지만 뭐 우리가 모기한테 물렸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게 아니고 지금 제가 볼 때는 계피해서 산으로 갔더니 늑대를 만난 거죠. 그러면 혹시 지금 트럼프 정부 때 1단계 무역 협의에 어쨌든 이뤘잖아요. 그리고 뭐 한 2년 동안 지켜보자. 근데 제가 알기로는 뭐 코로나 때문이기도 하지만 1단계 무역 협의했던 결과들을 두 국가 다 이행 못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특히 중국은 더더욱이나 더. 그러면은 이 바이든 행정부 같은 경우는 또 보니까 어떻게 보면 영악하게 트럼프 때 가졌던 칼은 떨어뜨리지 않고 요거는 요대로 가져가고 또 새롭게 압박하고 있는 형태인 것 같은데 지금 이제 저희 시장에서 조금 민감한 거는 어쨌든 간에 표면적으로는 무역 분쟁 이슈가 불거질 때 시장이 더 많이 놀랬잖아요. 지금 이제 기술 패권 싸움은 약간 밑에서 하는 것 같고 그러면 제가 궁금한 거는 이 1단계 무역 협의한 내용들이 지켜지지 않고 있는데 이게 다시 이슈가 돼가지고 뭐 좀 금융시장에 충격을 주거나 이럴 가능성은 없을까요? 심리적인 샥은 있지만 크지 않을 것 같다. 그래서 이유는 뭐냐면 정권 바뀌었잖아요. 네. 전 정부가 한 것이기 때문에 새로운 정부가 그거를 유지하는 것이 실익이 있냐 없냐를 이제 볼 건데 문제는 지금 그런 협약하고 상관없이 지금 5월 달까지 중국의 대미 수출이 49.50% 늘어났어요. 그래서 우리도 지금 뭐 수출이 40% 늘었다고 뭐 이제 그러잖아요. 근데 미국에 대한 수출이 50%, 중국 전체 수출이 40%. 근데 우리가 지금 수출이 좋은 이유는 우리 수출의 거의 뭐 3분의 1이 중국으로 가는데 네. 그 중에서 90% 이상이 중간재죠. 그러다가 미국으로 수출이 잘 되는 것이 중국의 중간재 수요를 대폭 늘렸고 거기에 우리가 그대로 수혜를 보는 그 메커니즘이기 때문에 지금 그 무역 협상하고 관계없이 1단계 합의와 관계없이 미국의 수요가 중국으로부터 제재를 해야 되는데 25% 보복 관세를 때렸는데 어떻게 50% 넣냐 이거죠. 그래서 이거는 그 의미는 뭐냐 그러면 지금 25% 보복 관세가 의미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코로나19 때문에 미국이 공장을 못 돌리잖아요. 아시아 다른 나라도 공장을 못 돌리는데 코로나19를 가장 먼저 안정화시킨 중국이 공장을 가장 먼저 돌렸고 생산을 정상화시켜 놨단 말이에요. 그래서 미국이 중국 외에는 다른 선택지가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중국의 수출이 50%씩 늘어나는 이런 불상사가 생긴 거죠. 그래서 말씀하신 이 무역 협정이나 이제 무역 규제 이것들은 지금 코로나 때문에 의미가 없어진 상황이고 그러면 이제 그게 아닌 다른 걸로 공격한다는 것이 바로 기술입니다. 그래서 그러면 반도체 이야기를 좀 더 이어가 보면 아마 다들 뭐 미국과 중국 간에 반도체를 둔 뭐 전쟁이라고 요즘에 자주 표현하기도 하고요. 관심이 많으실 텐데, 근데 중국 정부가 반도체 산업 육성 계획을 진행하는 데 있어서 칭화유니그룹 이제 대표적으로 이제 주목을 받았던 부분인데 지난해 디폴트를 선언하기도 하고 좀 맘처럼 잘 안 돼가고 있는 게 아니냐 이런 이야기들도 들려오고 있어서 어떻게 전망하세요? 그 칭화유니그룹 부도는요, 그건 엉터리예요. 그래서 이제 우리나라 언론에서 막 이제 국유기업 부도 났다, 뭐 반도체 굴기 자초됐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네네. 중국의 반도체 굴기는 국가가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한 개 기업이 하는 건 아니고, 네네. 그다음에 칭화유니는 그 칭화대학이 주주예요, 대주주예요. 그리고 칭화대학의 그 위에 주주는 이제 교육부죠. 그래서 이제 국가기업이기 때문에 이건 부도날 수 없어요, 구조적으로. 네네. 그런데 우리나라 이제 SNS나 뭐 유튜브 방송에서는 난리를 쳤지만 아주 심플한 게 회사 코드 쳐보시면 돼요. 부도났다고 얘기한 회사가 이제 자광국리라는 회사하고 자광주식이라고 하는 두 개 회사가 회사채 만기 들어와서 상환을 못한다. 그래서 이제 그룹이 부도난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그러면 그게 그룹이 그 회사가 부도나면 그 회사는 상장 폐지해야 되죠. 우리도 그렇고 중국도 마찬가지인데 아마 자강국유는 주가가 사상 최고치 지금 가고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그 회사채 이 연기 또는 이제 이자 지급에 관한 문제는 그 부도라기보다는 정부가 칭화유니그룹의 자회사가 50몇 개인가 있어요. 그 중에서 두 개 회사가 회사채 만기 돌아오는 것을 못 막았거나 또는 이자를 못 낸 거죠. 근데 그게 문제가 되니까 다른 계열사가 이제 돈을 지불해서 해결을 한 거예요. 부도가 난 게 아니라고요. 근데 우리는 그걸 잘못 알고서 계속 그렇게 이제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래서 그건 왜 그랬냐 그러면 이제 중국 정부가 바라봤을 때 칭화유니그룹이 당초에 말씀하신 것처럼 생각보다도 반도체 국산화나 육성을 제대로 못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면 이제 거기 있는 사장을 갈아야 되는데 사장을 갈아치려고 하면 명분이 있어야죠. 그래서 회사가 자금 부족으로 부도가 났다 이렇게 되면 당연히 CEO의 책임으로 들어오니까 네. 제가 볼 때는 그런 얘기들이 나왔던 것은 그룹을 부도내기 위한 거라기보다는 CEO를 바꾸기 위한 이제 명분이었다 이렇게 보여지고 네. 그래서 칭화그룹이 뭐 부도났으면 회사가 없어지거나 상장 폐지가 돼야 되는데 멀쩡하게 그냥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이제 잘못된 거고 그다음에 이제 우리가 봐야 되는 것은 이제 뭐를 좀 봐야 되냐면 그 중국이 우리가 83년에 삼성전자가 반도체를 처음 시작을 해요. 네. 그리고 나서 이제 궤도에 올랐다고 하는 것이 93년 정도예요. 10년 이상의 시간이 걸렸는데 중국이 지금 이제 제1기 반도체 펀드, 2기 반도체 펀드를 만든 것이 실제적으로는 반도체를 육성하겠다고 하는 시작이라고 보면 대략 한 5년 조금 지났다고 봐야 돼요. 근데 그 정도를 가지고서 이게 반도체, 뭐 중국은 반도체 굴기를 한 적이 없어요. 스타트업 했는데 무슨 굴기를 하나요? 근데 그거는 이제 자꾸 이 언론에서 중국이 굴기했다고 얘기하는 이제 표현 때문에 그렇게 온 거고 중국은 걸음마 단계죠. 네. 그래서 걸음마 단계인데 문제는 무섭게 봐야 되는 것은 중국은 이 전 세계 반도체 회사가 다 들어와 있어요. 중국에. 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이 기술이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하지만 실리콘밸리에서 일하고 있는 반도체 엔지니어들의 절반이 중국계라는 거예요. 그리고 뭐 반도체라는 게 우리 삼성전자 대단하고 인텔 대단하지만 앞에 가는 회사하고 뒤에 가는 회사에게 기술 시차가 이게 1등하고 2등이 6개월이 안 돼요. 그리고 2등하고 꼴찌도 이게 기술 시차가 2년에서 3년이 안 됩니다. 그래서 그것은 결국은 돈하고 이제 시간하고 사람을 얼마나 넣을 수 있냐 하는데 그 부분에서 중국이 무진장의 자금을 지원할 수 있고 그리고 이제 이 숙련된 엔지니어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중국은
지금 같은 이제 실리콘을 베이스로 하는 이 반도체에서는 미국이 브로킹을 하게 되면 당할 수밖에 없는데 네. 중국은 이제 판을 바꾸려고 그러는 거죠. 그래서 지금 하고 있는 실리콘 반도체가 아닌 기판이 실리콘이 아닌 소위 말하는 SiC 실리콘 카바이드나 GaN 갈륨 나이트라이드 반도체에서 앞으로 5년 내에 국산화를 이루어서 미국의 기술에서 벗어나겠다고 하는 것이 중국의 전략이에요. 그리고 이제 지금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아나운서님 얘기하신 것처럼 미국이 반도체 제재를 해서 중국이 다 죽어가야 맞는데 어떻게 중국 반도체 주가들이 폭등을 하냐 이거죠. 최근 뭐 한 달 반 사이에 보면 중국 반도체 회사들이 70% 100%가 지금 주가 올라갔는데 그래서 그건 이제 어떻게 봐야 되냐 하는 것은 미국이 제재하고 있는 것은 10나노 이하의 첨단 기술과 관련되는 장비 기술 소재 부품은 중국으로 들어갈 수 없어요. 네. 근데 그 위에 있는 것들은 지금 제재 대상이 아니에요. 그러다 보니까 14나노, 28나노 이런 쪽은 중국은 생산 캐파가 풀로 돌아가는 거죠. 그래서 이익이 뭐 2분기 아마 급증을 할 겁니다. 근데 거기에 플러스해서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28나노 정도의 기술만 가져도 법인세를 25%를 0으로 만들어주기 때문에 엄청나게 이익이 나는 거죠. 그래서 결국은 정부가 제재하는 인더스트리하고 정부가 육성하는 인더스트리가 극명하게 달라진다는 겁니다. 플랫폼 기업 정부가 제재하는데 이거 계속 붙들고 있으면 터지는 거고 정부가 지금 계속적으로 육성하려고 하는 반도체, 배터리, 히토류 이건 이제 주가가 폭등할 수밖에 없는 거죠. 네. 그래서 그게 이제 중국 시장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인덱스는 10년 전, 13년 전하고 똑같은데 안을 놓고 보면 갔다고 하면 올라가는 놈이 있을 거 아닙니까? 빠진 놈이 있을 거고. 네. 근데 정확하게 봐야 되는 것은 중국의 정부가 의도하고 있는 인더스트리 그것들은 두 달만 해도 100% 올라가는 그런 이제 일이 벌어지는 게 바로 중국입니다. 네. 기술 이야기가 이제 나오기 시작했으니까 이번 주에 또 중국 당국에서 기술 자립 혁신 이런 걸 위한 지원책 발표가 있다고 하는데 이 이후에는 또 상황이 어떻게 흘러가게 될까요? 그래서 뭐 이 특별한 거는 아니고요. 이미 이제 오늘 발표한 거 보면 히토류. 그래서 미국이 이 동맹을 짜서 그물을 쳐서 중국을 목졸라서 자초시키겠다는 것이 반도체, 배터리, 히토류, 의류, 의약 네 가지죠. 근데 그 중에서 이 중국 정부가 자기네가 전 세계 생산의 54%를 커버하는 것이 히토류예요. 맞아요. 근데 오늘 아마 히토류 조례라는 걸 발표를 해서 히토류 산업을 체계적으로 육성하겠다. 그래서 아마 최근에 보시면은 중국의 그 리튬 관련되는 뭐 배터리 관련되는 히토류 관련되는 소재 회사들의 주가가 무지하게 세게 올라가죠. 그게 바로 정부의 이 육성 정책과 관계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좀 봐야 되는 것은 중국을 그냥 둘이 뭉쳐서 이렇게 보는 건 별 의미가 없고 중국이 세계에서 1등하고 있는 것 그럼 거기 들어가는 장비 재료 소재 그것도 엄청난 수혜가 생기죠. 그래서 중국이 지금 대표적으로 1등하고 있는 것이 자동차예요. 그다음 두 번째가 전기차입니다. 전기차에서는 전 세계 마켓 쉐어의 45%가 중국이에요. 그래서 뭐 생각을 아까 말씀하셨지만 테슬라가 이게 상하이에다 전 세계 최대 규모의 50만 대짜리 전기차 공장을 지었어요. 그 왜 거기 지었냐? 시장 때문에 지은 거죠. 그러면 이제 지금 보면은 전기차 회사들은 주가가 다 이제 뭐 시들시들하지만 그 전기차에 들어가는 이제 소재 부품 장비 이 회사들은 주가가 폭등을 하죠. 특히 중국 같은 경우는 배터리 관련된 종목들도 그렇죠. 많이. 그 이유가 뭐냐 그러면 중국이 세계 최대 시장인데 금년도에 중국 시장은 전기차 시장이 100% 정도 늘어나는 걸로 보는 것 같아요. 네. 그러면 이게 재료나 소재 같은 경우는 그보다 훨씬 더 많이 늘죠. 네. 근데 문제는 재료나 소재는 과점이에요. 이제 리튬, 뭐 전해질, 뭐 분리막 네. 이거는 2개나 3개 회사가 과점하고 있는데 전기 자동차는 지금은 뭐 정말로 속된 말로 소나기나 다 들어오는 거죠. 중국 시장 같은 경우는 거의 한 80개의 자동차 회사가 전기차 시장에 들어왔어요, 금년에. 그래서 금년도 중국 전기차 시장은 2배 이상 커지지만 거기서 이제 치열한 경쟁이 이제 벌어지고 있고 기존에 이제 우리가 알고 있는 이제 큰 회사들
뭐 테슬라 포함한 니오라든지 리오토라든지 뭐 이런 회사들이 시장 점유율이 대폭 떨어진다는 거죠. 그래서 원래 한 대여섯 개, 10개, 20개 정도가 싸움하던 시장에서 7, 80개가 들어와서 싸우게 되면 수혜자는 바로 청바지 장사다. 그래서 실리콘밸리에서 금광이 이게 발견이 됐을 때 누가 금을 캘지는 모르지만 금을 캐기 위해서 필요한 청바지는 그러네요. 이게 떼돈 번 거죠. 그래서 금광이 발견됐을 때 돈 번 사람이 수은 장사하고 청바지 장사, 리바이스. 지금 중국의 배터리 이것도 똑같이 전기차 시장이 엄청나게 커지지만 80개가 들어와서 박터지게 싸우기 때문에 누가 캘지는 모른다는 거예요. 그러나 이 리튬, 배터리, 소재, 부품 이건 누가 전기차에서 1등하든 상관없이 돈 버는 거죠. 그걸 시장은 먼저 이미 반영해서 지금도 거기다 플러스해서 말씀하신 것처럼 중국이 미국이 브로킹을 하기 때문에 네. 이걸 국가 차원에서 정부 차원에서 지원을 해버린다는 거죠. 그래서 그게 이제 시장에서는 반영이 되고 있는데 우리는 이제 중국을 깊이 들여다보지 않기 때문에 중국의 산업 정책을 국가 정책을 잘 안 보죠. 우린 뭐 중국어 잘 안 돼서 그런 것도 있지만 그냥 차트 보고서 왜 빠졌지 왜 올라갔지 이렇게 하니까 그걸 볼 수가 없는 그런 약점이 있죠. 뭐 소장님께 뭐 주가 종목 이런 거 얘기하는 건 상당히 너무 유치한 질문인 것 같긴 한데 사실 최근에 오늘도 보면은 그 우리나라 배터리 관련 종목들은 좀 부진했는데 네. 중국 관련 배터리 뭐 솔라액티브 뭐 이런 ETF 이런 거는 오늘도 한 3, 4% 올랐거든요. 근데 배터리는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반도체는 좀 미국하고 중국하고 서로 첨예한 대립이긴 한데 배터리에 대해서는 그런 큰 어떤 갈등은 없는 거죠. 그래서 미국은 배터리 회사가 없잖아요. 그렇죠. 예. 그래서 전 세계에서 1등하는 배터리 국가가 놀랍게도 중국이에요. CATL 뭐. 그렇죠. 예. 그래서 우리로 놓고 보면 TITB 뭐냐 그럴 때 우리는 그렇게 많이 얘기를 하는데 중국에 우리 제조업 들어가서 다 이제 뒤통수 맞고 나왔다, 당했다. 그러면 그 최고의 복수가 뭐냐 그러면 뭐 연애하다 헤어졌을 때 최고의 복수는 잘 되는 거죠. 더 잘난 사람하고 연애하면 되는 건데 네. 결국은 우리가 한국이 중국에서 이제 코피 터졌다고 하는 게 아이템으로 치면 LCD하고 네. 배터리죠. 근데 역으로 생각을 하면 거기서 우리가 울고 나왔다고 생각할 게 아니라 우리 회사, 우리나라 회사 뒤통수 친 LCD 회사가 바로 징동방이라는 회사입니다. 그 회사 주가가 어떻게 됐냐? 폭등했죠. 그다음에 배터리 회사 우리 LG화학, 삼성 SDI를 뒤통수 친 회사가 중국의 CATL이라는 닝더스다이라는 회사예요. 네. 그 회사 주가가 어떻게 됐냐? 폭등했죠. 그래서 우리가 중국에 대해서 그 우리나라 회사들이 이제 퇴출했다 또는 뭐 이제 당했다 이렇게 하면 그 누가 돈 벌어줘야 되냐 그럼 제가 또 투자가들이 벌어줘야 돼요. 우리나라 회사들 뒤통수 친 그 회사 주식을 사버리는 거죠. 그게 최고의 복수입니다. 아 오히려 그 오늘 이제 쭉 말씀드리면서 네. 사실은 진짜로 저희가 알 수 없는 이 중국 관련돼서는 저도 뭐 뉴스를 통해서만 사실 접하는데 저희가 알고 있는 사실하고 그렇지 않은 부분들을 많이 조금 지적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는데 맞아요. 이제 저는 이제 마지막 질문을 좀 드리고 네네네. 싶은데 어쨌든 제가 이제 시장을 보는 입장이고 또 이제 저희 어쨌든 이 영상을 시청하시는 분들이 또 뭐 투자 전략과 관련된 부분과 연관되다 보니까 이제 여쭤볼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는 계속 궁금했던 게 미국과 중국 간의 무역 갈등이 있었다가 지금은 이제 잠잠해졌는데 아까 소장님 말씀으로는 이제 무역 갈등은 뭐 더 내지는 않을 것 같고 이제 물밑에서 기술 패권 싸움만 진행이 될 것 같은데 그럼 사실 최근에 뭐 시장에 큰 영향을 주고 있지 않잖아요. 근데 조금 한편으로 걱정되는 거는 반도체를 가지고 결국은 양쪽에서 갈등이 좀 극대화될 것 같긴 한데 그 안에 또 제가 봤을 때는 대만이라는 어떻게 보면 이제 중간에 껴있는 전략적 요충지로서의 대만의 역할이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혹시 대만을 둘러싼 갈등이라던가 아니면 이 기술 싸움 자체가 표면화돼서 이게 금융시장을 흔들어 놓을 수 있는 뭔가 좀 그 표면적인 갈등으로 불거질 만한 어떤 트리거가 될 만한 요인들은 없을지. 뭐 이거는 잠재적인 뭐 지뢰밭이죠. 네. 기술은 이건 앞으로 계속 터질 수밖에 없는 건데 대만 문제는 우리는 이제 대만이 엄청나게 대단한 걸 하는 것처럼 이제 파운드리 쪽에서 TSMC라는 뭐 회사가
이게 한국의 삼성을 넘어서는 대단한 회사처럼 이렇게 얘기를 하지만 중국말에 그런 말이 있어요. 그 원숭이 길들이려고 닭을 잡아서 피를 보여준다 이런 말이 있어요. 그래서 원숭이가 막 까불고 돌아다니면 이거 혼을 내야 되는데 말 잘 안 듣잖아요. 근데 원숭이를 죽이면 이건 돈이 워낙 많이 들어가니까. 네. 그래서 시장에서 몇천 원짜리 닭을 하나 사와서 원숭이 보는 앞에서 목을 탁 치는 거죠. 그렇게 되면 이제 원숭이가 기가 바로 꺾여서 있는데 지금 미중이 싸울 때 서로가 서로를 치기는 굉장히 어려워요, 직접적으로. 그래서 이럴 때 어떻게 하냐면 중간에 있는 놈을 치는데 그게 바로 이제 사드 사태 때는 한국이 닭이 됐어요. 뭐 우리가 누가 와서 옆집에 당신 집 전봇대 있는데 거기다가 카메라 하나 달자, CCTV 하나 달자고 그러는데 그건 아주 힘센 놈이란 말이에요. 근데 거부할 수 없으니까 달았단 말이에요. 근데 그거 갖고 뭘 하냐면 건너집에 안방을 보는 거예요. 그럼 건너집이 화를 내면서 이제 컴플레인을 하려고 그러면 CCTV를 단 사람한테 악유를 해야 되는데 네. 전봇대 빌려준 사람을 때린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게 이제 사드 사태라고 보면은 이번에 미중이 새로 붙은 건 반도체예요. 똑같은 사드 사태, 제2의 사태는 반도체인데 거기에 가운데 낀 회사가 대만입니다. 네. 그래서 TSMC가 거기에 볼모로 잡힌 거죠.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지금 대만에 관련되는 문제는 우리가 좀 과대평가하는 경향이 있다. 그래서 뭐 대만이 미국에도 공장 6개를 짓겠다. 뭐 그러는데 반도체 공장 하나 짓는데 2년 걸려요. 그리고 지금 얘기하는 파운드리 최첨단 라인 5나노짜리 질러면 한 150억 불에서 250억 불 들어가요. TSMC가 최근 20년 동안 지금 반도체 공장이 5개예요. 4년에 하나 정도를 짓는데 그걸 지금 6개를 짓겠다? 이건 뻥이라는 거죠. 그래서 그건 왜 그렇게 하냐 그러면 미국한테 환심을 사기 위한 전략이라는. 그리고 미국이 그렇게 어트랙티브 하면 미국 회사들이 왜 중국에다 대만에다 공장을 짓겠어요. 그래서 공장을 짓더라도 제일 큰 문제는 뭐냐면 숙련 인력이 없다는 겁니다. 인당 소득 2만 달러 넘어가면요 3교대 산업은 안 돼요. 근데 미국이 6만 8천 달러인데 반도체 산업이 엄청난 첨단 산업처럼 보이지만 3교대로 24시간 공장을 돌려야 돼요. 근데 6만 8천 달러가 되는 나라에서 3교대로 24시간 일할 사람을 구할 수 있냐? 젊은 인력을. 절대 못 구하죠. 그러면 코스트가 올라가는 것도 물론이지만 생산성이 떨어지게 돼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미국에다 공장을 짓는 것이 과연 답이냐? 그런데 제가 볼 때는 그것은 반드시 정답이 아니다. 그래서 미국이 이제 정부가 들어서 강하게 압박을 하니까 이제 궁지여책으로 하는 것이지. 그리고 또 보면은 지금 전 세계 반도체를 100이라고 그랬을 때 이걸 누가 쓰냐를 보면 64%를 아시아가 써요. 그럼 미국에서 만들어가지고 그걸 또 비행기나 배로 실어서 아시아까지 다시 와야 되는 거죠. 딜레버리 코스트가 장난이 아니에요. 근데 중국에서 만들어서 한국에 만들어서 아시아에 넘기면 엄청난 코스트가 세이빙 되고 인건비 미국의 10분의 1, 20분의 1 뭐 이런 정도인데. 그래서 이게 이제 코스트 측면에서 말이 안 되는 그런 건데 이건 이제 정치적으로 결정을 하기 때문에 그렇고. 그래서 미국 같은 경우는 바이든 대통령이 그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우리 공장 지어서 고맙다. 텍사스에. 근데 거기 얘기하는 걸 보면 이 반도체 산업을 지어서 우리나라의 4차 산업혁명에 이런 정도 임팩트가 있어서 고맙다 이게 아니고 공장 지으면 일자리가 6천 개 더 생기는데 그래서 고맙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부터 이제 근본적인 정치적인 의사결정하고 기업들은 다른 생각이다. 그렇게 봐야 될 것 같고. 그래서 지금 기술 전쟁은 그것은 어디서든지 이제는 지속적으로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그때마다 시장은 샥을 받을 거예요. 그러나 문제는 기술은 죽었다 해도 시장을 못 이긴다. 우리 소부장 때 봤잖아요. 네. 그래서 소부장 때 우리가 뭐 엄청나게 타격받을 것처럼 생각을 했지만 결과적으로는 일본이 타격을 받은 가장 큰 이유는 뭐냐고 그러면 물론 우리 소부장 기업들이 열심히 노력하시고 이런 것도 있지만 마켓을 삼성이 LG가 하이닉스가 지고 있기 때문에 그게 가능했던 거죠. 지금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이 반도체 시장의 64%를 아시아가 지고 있기 때문에 이것이 기술을 뭐 예를 들면 이런 거죠. 대한민국의 박사가 어디 제일 많냐? 그럼 서울대학이 제일 많죠. 3,000명의 박사가 있지만 거기서 반도체 만들고 자동차 만들고 핸드폰 만들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미국이 지금 R&D는 최고일지 몰라도 반도체 프로덕션은 12%밖에 못해요. 88%를 미국에서 하기 때문에 이것을 고치려고 하면
이게 바이든 정부 4년 만에 되냐. 아까 말씀드린 반도체 공장 하나 짓는데 2년 반 걸리는데 그럼 제가 볼 땐 적어도 40년 동안 이 벌어진 서플라이 체인을 다시 리커버를 하려면 최하 그것의 4분의 1 정도 적어도 10년에서 12년 정도는 걸려야 이것이 바꿔지는 것이지 4년, 8년 만에 되기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놓고 보면 한국은 제가 볼 때는 미중의 그런 기술 전쟁에서 우리가 첫 번째 우리 자신감이 필요해요. 그래서 한국은 미국하고 중국 양쪽에서부터 러브콜을 맞는 제가 볼 때는 꽃노래패를 진 걸로 보여져요. 그래서 우리는 뭐 미국에 뭐 이게 하다가 안 하면 얻어맞는 것 아니야? 중국 이런 데 보복하지 않고 여기에 우리가 굉장히 많이 쫄아 있죠. 근데 문제는 당군내로 우리가 어떤 아이템에서 뭐 전 세계 다 마찬가지지만 마켓쉐어가 10% 넘어가면 건 대단한 거지 않습니까? 네. 근데 우리가 메모리 반도체에서 72%, 75% 마켓쉐어를 가지고 있어요. 근데 70% 넘는 마켓쉐어는 인텔, 마이크로소프트 뭐 이 정도나 그렇지 그 정도를 한 나라가 가진 것은 뭐 별로 없죠. 근데 그걸 우리가 쥐고 있는데 이거를 중국은 못 한단 말이에요. 중국은 절절히 원하는데 안 되는 거고 미국은 하기는 하더라도 25%밖에 안 돼요. 그거 갖고서는 이게 문제가 되죠. 그래서 정말로 미국이 제재한다? 좋다 그러면 삼성과 하이닉스가 생산량 반으로 줄이자. 그럼 바로 전 세계의 제품 공급이 디램 공급이 35%가 줄어들어 버려요. 5%만 줄어도 가격이 폭등하는데 30% 줄여버리면 반도체 가격 10배 이상 뛰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그런 포텐셜을 갖고 있기 때문에 사실은 기술 전쟁 미중에서 반도체를 레버리지로 우리 입장을 얼마든지 할 수 있는 게 있는데 이렇게 하려면 첫 번째 우리가 자신감이 있어야 돼요. 그리고 이제 두 번째로는 그 미국과 중국의 정책을 잘 봐야 되는 거죠. 네. 그래서 그 정책이 어떻게 바뀌었을 때 우리가 어떻게 대응하면 물론 작은 나라가 겁 없이 뭐 큰 나라하고 맞짱을 든다는 것은 이제 어불성설이고 그 정책에서 우리가 이득을 맥스로 취할 수 있는 것을 이걸 고르면은 그건 의미가 있죠. 그리고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이게 반도체 산업에서 중국의 주가가 저렇게 올라가는데 우리는 중국이 반도체 죽었다. 저거 미국한테 봉쇄당해서 이렇게 본다는 것은 넌센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중국의 정책을 깊이 들여다보면 여기서 돈 벌 수 있는 일이 무지하게 많다는 거죠. 뭐 구경 중에 최고의 구경이 이 물구경, 불구경, 싸움 구경이라고 그랬습니까? 미중이 둘이 싸우는 이 과정에서의 구경. 근데 거기서 돈이 생기는 거죠. 그래서 그거를 우리가 너무 피해의식으로 바라보거나 이것을 이제 우리 기준으로 해석을 하게 되면은 답이 없지만 이제 두 나라가 절절히 원하는 것, 결핍의 측면에서 놓고 보면 한국의 기회가 굉장히 큰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다시 돌아가는 이야기일 수는 있는데요. 저는 이 질문 좀 간단하게 여쭤보고 마무리를 하도록 할게요. 저희 앞서 미국 장비 수입 막힌 10나노 이하 제품 이야기했었고 어느 정도 설명을 해주셨는데 중국은 좀 구체적으로 어떤 전략으로 대처하고 있다고 보시는지요? 두 가지인데요. 중국은 지금 반도체는 기술이 문제가 아니에요. 그 노광이라고 하는 리소그라피 장비를 네덜란드 ASML 얼마 전에 우리 문 대통령이 네덜란드하고 뭘 했다고 그러는데 우리가 네덜란드하고 뭘 해야 될 이유가 있나요? 바로 그 회사 때문에 그런데 이 ASML이 만드는 EUV 장비라는 것이 없으면 5나노든 7나노든 만들지 못합니다. 그래서 이게 지금 핵심이지 5나노, 7나노 기술이 문제가 아니에요. 근데 이제 중국은 지금 수준은 그 장비 국산화에서 가장 중요한 이제 리소 장비는 내년 2월 달에 그 SMIC라고 중국의 제일 큰 파운드리 회사가 북경에다 공장을 하나 지어요. 네. 그래서 그 공장에 들어가는 첫 번째 장비가 중국이 개발한 이 리소 장비예요. 노광기예요. 그게 이제 28나노짜리가 들어가게 되는데 그렇게 되면은 이제 선진국에 비해서 한 5단계 정도 뒤진 그 정도 기술의 국산화를 했어요. 그래서 그 정도 시차가 있다고 보는데 이거를 이제 얘들은 이제 죽어라 국산화를 하겠다는 거죠. 그래서 이게 하나가 국산화 전략이 있고 또 하나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판을 뒤집는 전략. 지금 미국이 가지고 있는 실리콘 베이스의 반도체가 아닌 미국도 아직도 잘 못하고 있고 유럽도 잘 안 하고 있는 화합물 반도체. 제3세대 반도체에서 여기서 세계 1등을 하겠다는 게 이게 중국의 전략이에요. 거기에 필요한 돈, 장비, 인력 무한대로 지급하는
하겠다는 게 중국 정부고요. 그래서 이제 그걸 우리는 기존에 있는 셀콘 반도체에서는 뭐 적어도 우리가 뭐 반도체 사이클 한 2번에서 3번, 8년에서 12년까지는 제가 볼 때는 그렇게 걱정할 필요가 없고 그러나 문제는 앞으로 5년에서 이 10년의 이 타임 호라이즌에서 실리콘이 아닌 지금 이제 4차 산업혁명의 가장 중요한 화합물 반도체, 3세대 반도체에서 중국이 이니시티브를 지었다 그러면 우리한테 아주 치명적일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제 실리콘 반도체만 갖고 할 게 아니라 중국이 지금 이제 머리 싸매고 덤벼드는 이제 갈륨 나이트라이드나 실리콘 카바이드 쪽에도 우리가 발을 집어 넣어야 된다고 봐요. 네. 그게 이제 보험일 수도 있고 또 앞으로 뭐 시장은 그쪽으로 갈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거를 해야 되는데 중국이 이제 남들이 안 하는 거를 이제 궁지여책이지만 그러나 그 궁지여책이 이게 아주 좋은 선택일 수도 있어요. 그래서 뭐 근데 우리 옆집에서 이제 그런 걸 하고 있고 그쪽에 잘 못하고 있기 때문에 네. 우리로서는 또 그것이 지금 디램 반도체의 또 다른 기회가 될 수 있어요. 알겠습니다. 오늘 뭐 전체적으로 네. 약간 미국과 중국 간의 갈등 부분들도 오히려 좀 기회가 될 수 있다 이렇게 조금 말씀해 주셔서 마음이 조금 놓였고요. 네. 보내드리기 전에 사실 이제 오늘 주제가 그 미국에 상장된 중국의 빅테크 기업들 최근에 이제 디디 주식 이슈 때문에 떨어지는 거에 대해서 약간 좀 투자자들이 좀 걱정하고 있어서 이제 그 부분들이었는데 네. 아까 조금 이렇게 질문을 드리겠는데 조금 답변을 조금은 충분히 안 해주신 것 같아서 그러면 소장 보시기에 최근에 이렇게 그 중국의 빅테크 기업들 빠지는 거는 그렇게 크게 걱정할 이슈는 아닌 걸로 볼까요? 걱정할 이슈죠. 네.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지만 지금 이제 걸린 문제는 첫 번째가 반독점 규제인데 반독점 규제는 알리바바 탄센트 한테만 했고 네. 그 지금 메이투안이라든지 모빌리티 회사의 대표인 예를 들면 디디 같은 이 회사들은 아직 반독점의 제재는 나오지 않은 거예요. 이게 더 들어와야 된다는 거죠. 그럼 거기에 더 충격을 받을 수가 있고 그다음번에 지금 이제 데이터 안전법이 9월 1일 날 발효가 되면 네. 지금까지 각 기업들이 이 비즈니스 모델하고 상관없이 데이터를 사용을 해서 자기가 만든 알고리즘 마케팅을 원천적으로 할 수 없게 돼요. 그렇게 되면 지금 플랫폼 기업들이 지금까지 해왔던 문호발식 확장, 무한대 사업 확장 이게 안 되게 된다는 거죠. 그렇게 되면 비즈니스 모델이 그러니까 크로스 포텐셜이 이게 확 죽어버릴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이제 앞으로도 한 2개 정도의 악재가 더 남아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것들을 지금 주가가 다 반영한 거냐 그렇지는 않은 것 같아요. 아직 좀 더 경계를 늦추지 말아야 된다. 그렇게 네. 예, 정리할 수 있겠네요. 다들 워낙 관심이 많은 부분이기 네, 때문에 한번 제가 다시 한 번만 더 여쭤봤어요. 저희가 마지막 질문이라고 하고 3번이나 질문을 드려서 이거는 정말 보내드려야 할 것 같습니다. 너무 긴 시간 동안 귀한 이야기 해주셔서 감사드리고 전 정말 왜 소장님을 손꼽히는 중국통이라고들 말씀을 하시는지 네. 너무 절절히 깨달은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오늘 너무 잘 들었습니다. 저희 중국금융경제연구소의 전병서 소장님과 3부 이 시간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아유, 감사합니다.